그 여자는 꽃뱀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내 후배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어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말을 듣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흐릿하게 번져 보이더군요. 눈이 침침해진 탓인지 아니면 마음이 흔들린 탓인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한 거야? 선배님, 사기 전과가 2번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배님 옆에 붙어 있는 그 남자, 정혜진이라는 사람도 같은 전력이에요. 둘이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고 입안이 바짝 말랐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놀라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하실 테니까요. 내가 그 여자를 처음 만난 건 9개월 전 가을이었어요. 동네 복지관 앞이었는데 비가 막 그치고 난 뒤라 인도에는 무릉덩이가 여기저기 있었고 나는 지팡이에 의지해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었죠. 그때 뒤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돌아보니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가 웃고 있었다. 30이 채 안 돼 보이는 얼굴이었는데 그 웃음이 참 깨끗해 보였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미끼였던 거다. 무릉덩이 있어요. 제가 피해드릴게요. 여자는 내 팔을 살짝 잡아 인도 옆으로 안내했다. 그 손길이 참 따뜻했다. 아니, 따뜻하다고 느끼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우리 아버지도 연세가 많으셔서. 혹시 다치실까봐 그랬어요. 여자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복지관 방향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늙은이가 쓸데없는 상상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 말이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여자를 봤다.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더군. 또 그 다음 주에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매번 화요일 오후 2시쯤이면 그 자리에 있었다. 또 뵙네요, 할아버지. 여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복지관 카페에서 샀는데 드실래요? 나는 거절하려다가 그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여자는 벤치 옆에 앉으며 커피를 건넸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고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쳤다. 날씨가 참 좋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가을날을 제일 좋아해요. 쓸쓸하지만 고요해서요. 여자의 목소리에는 어떤 그리움 같은 게 묻어 있었다. 진짜인지 연기인지는 몰라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주 화요일 오후가 되면 복지관 앞으로 나갔다.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한 달쯤 지나자 그 여자는 자신의 이름을 말해줬다. 제 이름은 김소라예요, 할아버지는요? 강병호입니다. 강병호. 좋은 이름이세요. 그날 소라는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왔다는 것, 친척도 없어서 명절이면 늘 혼자 보낸다는 것,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을 보면 왠지 마음이 간다는 것.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미안해요. 괜히 우울한 얘기를. 아닙니다. 괜찮아요. 나는 손수건을 꺼내 건넸다. 소라는 고맙다고 작게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았다. 그 모습이 참 애처로워 보였다. 그때 내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다. 나도 혼자다. 나는 혼자 된 지 15년이 넘었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었다. 형제도 모두 세상을 떠났고 조카들은 미국에 살면서 1년에 한두 번 전화나 할 뿐이었다. 재산이라 해봐야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 한 채와 월세가 들어오는 9억 몇 채가 전부였다. 평생 판사로 살았지만 돈을 모으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판사도 공무원이라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뇌물 같은 건 평생 손도 대지 않았으니 많이 모지 못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그저 하루하루 조용히 지내는 게 일상이었다. 그런데 6개월 전쯤이었다. 뉴스에서 우리 동네가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나왔다. 변두리라 아무도 관심 없던 곳이었는데 지하철 연장 계획이 확정되면서 갑자기 들썩이기 시작했다.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현수막이 걸렸다. 재개발 대박 예정지. 지하철역 도보 5분. 낯선 사람들이 동네를 기웃거리며 건물을 살펴봤다. 어느 날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다. 할아버지, 이 집 팔 생각 없으세요?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필요 없어요. 아니, 할아버지.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안 팔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나는 문을 닫았다. 돈에는 관심이 없었다. 어차피 쓸 데도 없고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돈을 모으나? 그냥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가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기회로 보였던 거다. 혼자 사는 노인, 그에게 재산, 상속자 없음. 사기꾼들에게는 완벽한 타깃이었던 셈이다. 2달째 접어들자 소라는 더 자주 나타났다. 화요일뿐만 아니라 목요일에도 토요일에도 복지관 앞에서 날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가 좋은데 공원 산책 어때요? 할아버지, 제가 김치찌개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할아버지, 이거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빌려드릴게요. 소라는 점점 내 일상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나는 점점 그 존재에 의존하게 됐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소라가 보내준 문자가 있었고 저녁이면 소라의 전화를 기다렸다. 알면서도 빠져들었다. 젊은 여자가 늙은 남자 옆에 붙는 데는 이유가 2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 정이거나 돈이거나. 나는 정을 믿기엔 너무 오래 살아버렸다. 하지만 외로움이란 게 참 묘한 거라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옆에 두고 싶더군.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할아버지, 사실은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는 복지관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최근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를 돌봐드리고 싶어요. 물론 무료로요. 돈 같은 거 받을 생각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좋아서요. 나는 찻잔을 들다 말고 소라를 바라봤다. 소라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상하죠? 나이도 많이 차이 나는데. 근데 전 진심이에요. 할아버지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까지 글썽거렸다. 완벽한 연기였다. 아니, 혹시 진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소라 씨, 고맙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제가 싫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됐어요. 전 할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소라는 고집을 부렸다. 그리고 이틀 뒤부터 정말로 내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정말 잘해줬다. 소라는 아침마다 와서 밥을 해줬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줬고 빨래도 해줬다. 병원에 갈 때는 동행해줬고 약 먹는 시간도 챙겨줬다. 이웃들이 부러워했다. 강 선생님, 복 많으시네요. 늙어서 젊은 사람이 저렇게 돌봐주다니. 며느리예요? 아니, 그냥 알게 된 사람입니다.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네요. 착하기도 하지. 나는 그저 웃었다. 복인지 화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아는 법이니까. 소라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내 집에서 보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밤까지. 내 생활 패턴을 속속들이 파악했다.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어떤 자산이 있는지, 비밀번호는 무엇인지. 할아버지, 혹시 통장 정리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 요즘 보이스피싱 많다던데 비밀번호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재산 목록 한번 정리해 두시는 게 어때요? 나중에 필요할 때 편하잖아요. 모든 게 친절과 배려로 포장돼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모든 게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석 달째 되던 날이었다. 소라가 저녁을 차려놓고 나를 마주 보며 앉았다.
할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소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소라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이 차이가 40년이 넘는데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할아버지가 좋은걸요. 할아버지의 지혜롭고 따뜻한 모습이. 전 진짜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리고 한 달 뒤 소라는 더 대담한 제안을 했다. 할아버지, 우리 결혼하면 안 될까요? 나는 찻잔을 들다 말고 소라를 바라봤다.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인 소라의 모습이 그때만큼은 진심처럼 보였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전 할아버지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제가 옆에서 돌봐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사람이 자기를 잘 속이고 있다고 믿을 때 표정이 변한다고. 눈이 느긋해지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다고. 그런 표정을 나는 재판정에서 수없이 봐왔다. 판사 생활을 마친 지도 20년이 넘었지만 거짓말은 세월이 흘러도 냄새가 난다. 소라의 눈에도 그 냄새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나는 오랜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퇴한 변호사였는데 서울지방법원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였다. 무슨 일입니까, 선배님? 이 밤중에? 준혁이, 자네 아직 일하나? 예, 작은 사무실이지만 아직 꾸리고 있습니다. 하나 알아봐 줄 게 있네. 김소라라는 이름, 30 전후 여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설마 여자를 잘못 만나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조용히 좀 알아봐 주게. 급한 건 아니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알겠습니다. 일주일 드리면 되겠습니까? 충분하네. 일주일은 길었다. 그 사이 소라는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할아버지 생각해 보셨어요? 결혼 말이에요. 아직 고민 중이네.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전 할아버지 옆에 빨리 있고 싶어요. 소라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 조급함의 이유를 곧 알게 됐다. 일주일 후 준혁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선배님, 확인했습니다. 어떤가? 그녀는 꽃뱀입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다. 사기 전과가 2번입니다. 첫 번째는 5년 전 70대 할아버지를 상대로 결혼을 빌미로 3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났고요. 두 번째는 3년 전입니다. 이번엔 더 악질이었습니다. 80대 할아버지와 실제로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치매 판정을 받자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작년에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지금 선배님 옆에 붙어 있는 그 남자, 정혜진이라는 사람도 같은 전력이에요. 둘이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남자? 예. 곧 나타날 겁니다. 법무사나 재무설계사로 위장해서요. 선배님, 이거 위험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아니, 잠깐만 기다려주게. 예? 내가 처리할 방법이 있네?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고. 선배님, 무슨. 걱정 말게. 난 40년 넘게 법정에 섰던 사람이야. 이 정도는 충분히 다룰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슬픔이었다. 외로운 노인들을 그렇게 이용하다니. 사람이 사람에게 그럴 수 있다니. 과연 준혁의 말대로였다. 이틀 뒤 소라가 남자 한 명을 데려왔다. 할아버지, 소개할 분이 있어요. 문을 열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깔끔한 정장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다. 얼굴에 주름 하나 없이 번들거리는 피부, 공손한 말투지만 차가운 눈빛.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법무사 정혜진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다. 혜진 법무사 사무소 대표 법무사 정혜진. 번지르르한 명함이었다. 소라 씨가 할아버지 재산 관리에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왔습니다.
재산 관리? 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체계적인 재산 관리가 필수입니다. 특히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더욱 그렇죠. 정혜진은 능숙하게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신탁 계약서입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중에 상속세도 전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류를 내려다봤다. 글씨가 작았다. 잘 안 보이는데요? 아, 돋보기 가져올게요. 소라가 재빨리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내 건넸다. 참 친절했다. 정혜진이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재개발 진행되면 이 동네 가격이 몇 배는 뛸 겁니다. 현재 할아버지 빌라가 시세 12억 정도 되는데 재개발 후에는 최소 20억은 됩니다. 그렇게나요? 네. 근데 문제는 세금입니다. 지금 정리 안 하시면 나중에 세금만 몇 억이 나옵니다.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할 겁니다. 정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신탁을 활용하시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혹시 건강이 안 좋아지시거나 하셔도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나는 돋보기로 서류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발견했다. 신탁 수익자가 김소라로 돼 있고 내가 사망하거나 판단 능력을 상실하면 즉시 재산이 이전된다는 조항을. 이거 수익자가 소라 씨로 돼 있는데요? 정혜진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네,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소라 씨가 할아버지를 돌봐드리고 계시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소라 씨 명의로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의 경우라니요? 할아버지께서 혹시 아프시거나 기억력이 떨어지시거나 할 때요. 그럴 때 소라 씨가 할아버지 재산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속셈은 뻔했다. 치매나 질병을 빌미로 내 재산을 가로채겠다는 거였다. 천천히 보시고 결정하세요. 급한 거 아니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혜진의 눈은 조급했다. 소라도 옆에서 슬쩍 내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돼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빨리 결정하세요. 재개발 조합 등록 마감이 다음 달까지거든요. 정혜진은 서류를 놔두고 갔다. 소라도 함께 나갔다. 문이 닫히자 나는 서류를 집어들고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계약서는 교묘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신탁 계약처럼 보였지만 세부 조항을 보면 내가 인지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는 주체가 소라였다. 의사소견서도 필요 없었다. 그냥 소라가 판단하면 끝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님, 준혁이 이제 시작하세. 무슨 계획이십니까? 저들이 원하는 걸 줘야지. 그래야 덫에 걸려들거든. 다음 날부터 나는 변했다. 아니, 변한 척했다. 소라야. 소라가 어디 갔지? 아침에 일어나 거실을 헤매며 소라를 찾았다. 소라는 부엌에 있었다.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아, 그래. 너 이름이 뭐였지? 소라요, 할아버지. 김소라. 아, 맞다. 소라. 미안하네. 요즘 깜빡깜빡해서. 소라의 눈이 반짝였다.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표정이었다. 점심때는 밥을 흘렸다. 손이 떨린다며 숟가락을 계속 떨어뜨렸다. 할아버지, 제가 떠먹여 드릴까? 고맙네. 근데 자네가 누구지? 소라예요, 할아버지. 아, 맞다. 소라. 우리 손녀딸 소라. 손녀딸이 아니라,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하다가 길을 잃었다. 소라가 나를 찾으러 나왔을 때 나는 횡단보도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할아버지, 여기 계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여기가 어디지? 집에서 10분 거리예요. 할아버지, 앞으로는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그래. 미안하네. 저녁에는 핸드폰을 들고도 통화를 못하는 척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소라가 다가와 핸드폰을 확인했다. 할아버지 전화 안 걸고 계세요? 여기 이 버튼을 눌러야 해요. 아, 그렇구나. 요즘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 소라는 내 핸드폰을 가져가 간편 모드로 바꿔놨다. 그리고 저녁에 정혜진에게 전화하는 모습을 나는 몰래 지켜봤다. 오빠, 완전 대박이야. 할아버지 상태가 진짜 안 좋아. 치매 초기 증상 같아. 이거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아. 좋아. 내일 다시 가서 서류 작업 마무리하자. 혼인신고는? 그것도 이번 주 안에 끝낼게. 할아버지가 이 상태면 동사무소 가서도 문제 없을 거야. 나는 방문 틈으로 그 대화를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완벽했다. 내 연기는 완벽했다. 며칠이 지나자 그들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변했다. 할아버지, 오늘 서류에 도장 찍으셔야 해요. 소라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더 이상 친절하지 않았다. 도장? 무슨 도장? 신탁계약서요. 벌써 세 번째 설명인데 또 잊으셨어요? 아, 그게 생각이 잘 안 나네. 정혜진도 참을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안 하시면 재산 다 날아가요. 세금으로 다 빠져나간다고요. 근데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복지센터는 왜요? 소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공무원한테 물어봐야 마음이 놓여서. 할아버지, 소라가 소리를 질렀다. 복지센터 가면 다 망쳐요. 거기 사람들이 뭘 알아요? 저희를 믿고 하시면 되잖아요. 나는 겁먹은 표정으로 움츠러들었다. 그래도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정혜진이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할아버지, 시간 없어요. 재개발 조합 등록 마감이 이번 주까지라니까요. 놓치면 끝이에요. 그럼 동사무소는 언제 가요? 동사무소? 혼인신고. 그거 해야 한다며. 소라와 정혜진이 눈빛을 교환했다. 그건 다음 주에 해요. 일단 서류부터 처리하고요. 순서가 이상한데? 결혼을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할아버지, 소라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제 말 좀 들어요. 지금 이 기회 놓치면 나중에 후회해요. 저 믿고 도장만 찍으세요. 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며 펜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진짜 떨린 게 아니라 떨리는 척이었지만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할아버지, 여기요. 여기 이름 쓰시고 도장 찍으세요. 정혜진이 내 손을 잡아 서류 위로 끌고 갔다.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나는 펜을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그들이 가져온 서류와 똑같은 모양의 봉투였다. 이게 뭐예요? 소라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다. 신탁 계약서요. 예? 지난번에 주신 거 말고 제가 따로 준비한 계약서입니다. 정혜진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세요? 나는 천천히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서류 옆에 나란히 놓았다. 이게 여러분이 주신 계약서고 이게 제가 준비한 진짜 신탁 계약서입니다. 진짜 신탁 계약서라니. 차이가 보이시나요? 나는 돋보기를 벗었다. 그리고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흐릿하던 눈빛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시선이 그들을 꿰뚫었다. 여러분, 서류는 가짜입니다. 순간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신탁 계약서가 아니라 재산 편취 각서죠. 법무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만든. 정혜진이 벌떡 일어났다. 노인네가 지금 뭐라는 거야? 정혜진 씨, 법무사 자격증 보여주시겠어요? 뭐? 명함에는 법무사라고 쓰여 있는데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는 정혜진이라는 이름이 없더군요. 검색해 봤습니다. 정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김소라 씨. 나는 소라를 바라봤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진짜인가요? 당연하죠. 그럼 자격증 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소라의 입술이 떨렸다. 대답하지 못했다.
사기 전과 2번. 5년 전 70대 노인 상대, 3년 전 80대 노인 상대, 그리고 작년에 돌아가신 최모 할아버지. 기억나시나요? 당신, 누구야? 소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떨리던 손이 멈췄다. 굽었던 허리가 펴졌다. 지팡이도 필요 없었다. 전직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병호입니다. 뭐? 판사 생활 40년 했습니다. 사기꾼을 몇 명이나 봤는지 아세요? 수백 명입니다. 여러분 같은 수법은 10년 전부터 있었어요. 정혜진이 가방을 집어들며 문 쪽으로 움직였다. 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로 경찰관 2명이 따라 들어왔다. 강병호 씨 신고 접수건으로 왔습니다. 김소라 씨, 정혜진 씨 맞으시죠? 소라가 내게 달려들었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전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할아버지를 사랑했다고요? 나는 소라의 손을 뿌리쳤다. 사랑이라고요? 그럼 최영수 할아버지한테도 사랑한다고 하셨나요? 재산 다 빼앗고 요양원에 버리기 전에요? 소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증거는 충분합니다. 준혁이 서류 뭉치를 경찰에게 건넸다. 가짜 계약서, 위조된 법무사 자격증, 그리고 피해자 진술서까지. 3명의 이전 피해자들이 모두 진술에 동의했습니다. 정혜진이 소리쳤다. 이건 함정이야. 함정 수사라고. 함정 수사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을 유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저를 타깃으로 정하고 접근했죠. 저는 그저 속아주는 척했을 뿐입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다. 김소라 씨, 정혜진 씨,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싫어. 놔줘. 소라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다. 정혜진은 이미 모든 걸 포기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나는 창가에 서서 지켜봤다. 파출소 차에 태워지는 그들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문이 닫히고 준혁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준혁은 저녁을 먹고 가라고 했지만 나는 혼자 있고 싶다고 했다. 준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거실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소라가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다. 부엌에는 소라가 해놓은 반찬들이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다. 거실 소파에는 소라가 앉던 자리가 움푹 패여 있었다. 나는 커피를 내렸다. 쌉싸름한 향이 방 안에 퍼졌다. 컵을 들고 창가에 섰다. 가로등 불빛이 여전히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분명 나는 승리했다. 사기꾼들을 잡아냈고 재산을 지켰다.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 어쩌면 나도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소라가 가짜라는 걸, 그 웃음이 거짓이라는 걸, 하지만 그 따뜻함이, 그 존재가, 그 목소리가 필요했던 거다. 외로움이란 게 참 묘한 거다.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옆에 두고 싶게 만든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듣고 싶게 만든다. 핸드폰이 울렸다. 준혁이었다. 선배님, 주무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가? 김소라 씨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이상한 거? 소라 씨 계좌 내역을 보니까 이전 사건들에서 빼돌린 돈이 거의 없어요. 무슨 소리인가? 다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어떤 병원인지 확인해 보니 요양병원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다. 누구 병원비인가? 김소라 씨 어머니입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3년째 입원 중이시래요. 월 병원비가 3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소라의 눈물이 떠올랐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다던 그 말,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던 그 떨림, 모두 거짓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적어도 전부가 거짓은 아니었을 거다.
이틀 뒤 나는 구치소를 찾았다. 준혁이 깜짝 놀라며 말렸다. 선배님, 왜 가시려고요? 할 말이 있네. 선배님이 가시면 소라 씨가 뭐라고 할지. 그래도 가야겠네. 면회실은 차가웠다. 투명한 아크릴판 너머로 소라가 들어왔다. 수의를 입은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캥하게 들어가 있었다. 소라는 나를 보자 고개를 돌렸다. 왜 오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전 범죄자예요. 할아버지는 피해자고요. 그걸로 끝이에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이었나? 소라의 몸이 굳었다. 어떻게?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네. 어머니가 3년째 식물인간 상태시라고.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뭐요? 그게 제 변명이 돼요? 전 사기꾼이에요. 노인들 괴롭히고 돈 뜯어내는 인간 쓰레기라고요. 알고 있네? 그럼 왜 오신 거예요? 소라가 소리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용서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전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냥 가세요. 제발. 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아크릴 판 앞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병원비. 6개월치야. 소라의 눈이 커졌다. 무슨 짓이세요? 그리고 이건 병원 측에 보낸 공증 문서네. 앞으로 병원비는 내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도록 했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소라가 울부짖었다. 전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할아버지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알고 있네? 그럼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소라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외로웠거든. 예? 자네가 옆에 있던 그 몇 달이 비록 거짓이었지만 나는 외롭지 않았어. 소라가 고개를 저었다. 이해 못하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나도 이해가 안 되네. 하지만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사람이 늙어간다는 건 세상을 믿지 않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일세. 하지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속지 않는 것보다 외롭지 않은 게 더 중요할 때도 있거든. 할아버지, 자네 어머니 깨어나실 거야. 의사가 그러더군. 희망이 있다고. 그러니 포기하지 말게. 제가 무슨 자격으로? 교도소에서 나오거든 다시 시작하게. 제대로 된 일을 찾아서. 면회 시간이 끝났다. 교도관이 소라를 데리러 왔다. 소라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소라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구치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후배 준혁이었다.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정혜진 씨가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정혜진 씨 말로는 김소라 씨가 주도한 게 아니래요. 나는 걸음을 멈췄다. 무슨 소리인가? 진짜 주범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김소라 씨도 피해자였대요. 뭐? 지금 선배님 댁으로 가고 있습니다. 급히 만나 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언가 잘못됐다. 뭔가 놓친 게 있다. 집에 도착하자 후배 준혁이 이미 와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선배님, 대체 무슨 일인가? 준혁이 서류를 펼쳤다. 정혜진 씨 진술서입니다. 읽어보세요. 나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진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저희를 조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소라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강병호 씨를 타깃으로 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을 짰습니다. 김소라가 접근하고 제가 법무사로 위장하는 것까지 전부 그 사람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강병호 씨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활 패턴, 성격, 과거 직업까지 전부.
마치 오랫동안 지켜본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강병호는 똑똑한 사람이야. 너무 쉽게 속지 않을 거야. 그러니 일부러 허점을 보여줘. 그가 의심하게 만들고 그가 이겼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그게 진짜 함정이야.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그 사람이 누군가? 준혁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변호사 박준혁. 나는 깜짝 놀란 눈으로 후배 준혁을 바라봤다. 준혁이 웃고 있었다. 차갑게. 선배님 놀라셨어요? 비웃는 듯이 대답했다. 자네가. 왜? 준혁은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왜냐고요? 선배님도 아시잖아요. 무슨 소리인가? 제 아버지 기억하세요? 순간 기억이 떠올랐다. 20년 전 내가 재판장으로 있던 사건. 횡령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박동수. 네, 제 아버지였죠. 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아버지는 선배님께 억울하다고 호소했어요. 무죄라고, 누명이라고. 하지만 선배님은 징역 10년을 선고하셨죠. 하지만 그건 증거가 명백했어. 증거요? 준혁이 웃었다. 조작된 증거였어요. 진짜 범인이 아버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였죠. 하지만 선배님은 확인도 안 하셨어요. 그냥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믿으셨죠. 그건 아버지는 교도소에서 돌아가셨어요. 2년 만에.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심장마비로. 준혁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저는 그때 16살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셨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준혁이. 복수하려고 법을 공부했어요. 변호사가 됐죠.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선배님을 많이 도와드렸고 가장 취약한 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지금이 가장 치명적으로 쓰러뜨릴 좋은 타이밍이죠. 후후. 현역 판사 때는 건들기 어려우니깐. 준혁이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실감이 좀 나시나요? 선배님.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래서 소라도? 김소라는 진짜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사기를 했어요. 저는 그녀를 이용했죠. 선배님께 접근시키고 사기치게 만들었어요. 왜 나를 속인 척하게 만든 건가? 그게 진짜 복수니까요. 준혁이 차갑게 웃었다. 선배님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똑똑한 판사님이 사기꾼들을 혼내줬다고 우쭐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죠. 진실? 선배님은 아무것도 이긴 게 없어요. 전부 제 계획이었어요. 김소라의 접근, 정혜진의 가짜 서류, 선배님이 의심하게 만든 것까지 전부 제가 짠 각본이었어요. 준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무슨 선배님 재산 말이에요. 선배님이 김소라 어머니 병원비를 지불하기로 약속하셨죠? 그 계약서에 사인하셨고요. 그게 왜? 그 계약서 제가 만든 겁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리고 조항을 잘 보시면 병원비뿐만 아니라 선배님 재산의 3분의 1이 김소라 가족에게 넘어가도록 돼 있어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준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선배님이 저한테 재산 관리를 위임하신 거 기억하세요? 이번 조사 과정에서요. 그것도 법적 효력이 있어요. 자네가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전부 계획이었어요. 준혁이 문 쪽으로 걸어갔다. 아, 그리고 선배님. 한 가지 더. 뭔가? 선배님 아버지 사건 진짜 범인이 누군지 아세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제가 찾아냈어요. 증거도 있어요. 아버지는 정말 무죄였어요. 준혁이 서류를 탁자에 던졌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요. 공소시효도 지났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아무 의미 없죠. 문이 열렸다.
준혁이 나가려다 멈춰 섰다. 참, 김소라는 곧 석방될 겁니다. 증거 불충분으로요. 제가 변호를 맡았거든요. 그리고 정혜진은 글쎄요. 아마 오래 갇혀 있겠죠. 그 사람은 진짜 범죄자니까요. 준혁이 문을 열었다. 안녕히 계세요, 선배님. 아버지께 이제 편히 쉬시라고 전하겠습니다. 문이 닫혔다. 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다. 손에 든 서류가 떨렸다. 아니, 내 손이 떨리는 거였다. 진짜로.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혁이 놓고 간 서류들을 밤새 읽었다. 읽을수록 절망스러워졌다. 모든 게 완벽했다. 법적으로 하나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병원비 지원 계약서. 겉으로는 자선 행위로 보였지만 세부 조항을 보면 내 재산의 3분의 1을 담보로 잡혀 있었다. 만약 내가 지불을 중단하면 담보가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돼 있었다. 재산관리 위임장. 준혁에게 내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조사를 위해서라고 했을 때 나는 의심 없이 사인했다. 그리고 박동수 사건의 재심 자료. 진짜 범인의 증거가 명확했다. 은행 계좌 추적, 증인 진술, 모든 게 박동수의 무죄를 증명했다. 나는 억울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그는 교도소에서 죽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다. 주황빛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지옥 같은 아침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병호 선생님, 저 김소라입니다. 소라의 목소리였다. 소라 씨, 석방됐어요. 방금 박준현 변호사님이 변호해 주셔서. 알고 있네? 선생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몰랐어요. 박준현 변호사님이 선생님을 노리고 있었다는 걸?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정말로 선생님한테 감사했어요. 어머니 병원비 도와주시겠다고 했을 때 저는 울었어요. 진짜로요? 그래. 근데 박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사실은 저를 이용한 거라고. 저를 함정에 빠뜨려서 복수하려고 한 거라고. 뭐?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박 변호사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선생님이 처음부터 저를 조사하고 계셨다는 증거들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선생님, 진짜예요? 저를 이용하신 거예요? 아니, 소라 씨. 그건 이제 모르겠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누가 진짜인지. 혼란스러워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준혁은 완벽하게 모든 걸 조작했다. 소라마저 내 편에서 떼어놓았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준혁의 계획이 너무 완벽했다. 너무나도 마치 실수 하나 없이 짜인 각본 같았다. 나는 서류들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판사의 눈으로. 2시간이 지났을까? 나는 발견했다. 병원비 지원 계약서. 서명란에 내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날짜가 이상했다. 내가 구치소에서 소라를 만난 날보다 이틀 전이었다. 재산관리 위임장. 이것도 날짜가 맞지 않았다. 준혁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서명이 돼 있었다. 그리고 박동수 사건의 재심 자료. 증거들을 자세히 보니 위조였다. 은행 계좌 추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계좌였고 증인 진술은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돼 있었다. 준혁이 모든 서류를 위조한 거였다. 그렇다면 박동수 사건은? 나는 옛날 판결문을 찾아봤다. 서재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파일들을 뒤졌다. 그리고 찾아냈다. 박동수 사건. 20년 전. 판결문을 읽으며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 사건은 명백했다. 박동수는 고객에 돈 3억 원을 횡령했다. 증거도 확실했다.
본인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정혜진이 말했다. 박동수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고. 나는 재판 기록을 더 자세히 읽었다. 그리고 발견했다. 박동수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성문을 제출했고 선처를 구했다.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면 준혁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다. 나는 즉시 검색을 시작했다. 변호사 박준혁, 박동수와의 관계. 1시간 후 나는 진실을 알게 됐다. 박준혁은 박동수의 아들이 아니었다. 박동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교도소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그렇다면 박준혁은 누구인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박준혁의 진짜 이름은 박상철이었다. 그리고 박상철은 25년 전 내가 담당했던 또 다른 사건의 관계자였다. 살인사건이었다. 피해자는 박상철의 형이었다. 가해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당방위였으니까. 하지만 박상철은 그 판결에 불복했다. 형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주장했다. 법원 앞에서 시위를 했고 나를 찾아와 항의했다. 나는 그를 기억했다. 젊은 청년이었다. 눈에 증오가 가득했던. 판사님은 살인자 편을 들었어요. 제 형은 억울하게 죽었어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법은 증거로 판단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그 후 박상철은 사라졌다. 이름을 바꾸고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됐다. 그리고 나를 찾아온 거였다. 복수를 위해. 나는 즉시 움직였다. 먼저 경찰에 연락했다. 박준혁이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됐다고 신고했다. 증거를 제출했다. 다음으로 법원에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비 지원 계약서와 재산관리 위임장 모두 위조된 서명이라고 주장했다. 필적 감정을 요청했다. 그리고 박상철, 아니 박준혁의 과거를 모두 파헤쳤다. 3일 후 경찰이 박준혁을 체포했다. 문서 위조, 사기, 협박, 제목이 줄줄이 나왔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나는 박준혁을 다시 만났다. 선배님. 박준혁은 여전히 나를 선배님이라고 불렀다. 비웃듯이. 재밌었나? 뭐가요? 복수놀이. 재밌었나고. 박준혁이 웃었다. 재밌었어요. 아주 재밌었죠. 선배님 얼굴이 무너지는 거 보는 게 최고였어요. 자네 형 사건 기억하나? 박준혁의 웃음이 멈췄다. 25년 전 정당방위 사건. 자네 형이 먼저 흉기를 들었고 상대방이 방어하다가 실수로 목숨을 잃은 거였지. CCTV 영상도 있었고 목격자도 3명이었어. 그건 조작됐어요. 조작? 나는 서류를 펼쳤다. 당시 CCTV 원본 영상이야.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더군. 자네 형이 먼저 칼을 휘둘렀어. 명백해.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네. 자네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진실일 뿐이지. 박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자네 형은 폭력 전과가 4번이었어. 알코올 중독자였고 자네를 수없이 폭행했지. 자네가 병원에 실려간 기록도 있더군. 그건 자네는 형을 미워했어. 하지만 형이 죽자 죄책감을 느꼈지. 그래서 기억을 왜곡했어. 형이 착한 사람이었다고, 억울하게 죽었다고 믿으려 했어. 나는 박준혁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그 왜곡된 기억으로 나를 원망했어. 25년 동안 박준혁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그냥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었어요. 알고 있네? 그날 밤 나는 다시 김소라를 만났다. 소라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소라 씨. 소라가 돌아봤다. 놀란 표정이었다. 선생님, 할 말이 있어. 나는 소라 앞에 앉았다. 박준혁. 아니, 박상철이 체포됐네. 들었어요. 자네를 이용한 거였어. 나를 속이기 위해서.
소라가 고개를 숙였다. 저도 선생님을 속였어요.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있네. 자네는 어머니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거고 박준혁은 왜곡된 복수심 때문이었어. 그래도 죄는 죄예요. 나는 봉투를 꺼내 소라 앞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병원비. 1년치야. 선생님, 왜 자꾸 이러세요? 그리고 이건 취업 추천서네. 내가 아는 복지센터 원장님께 부탁했어. 진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제대로 된 일을 시작하게.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알고 있네? 하지만 자네도 피해자야. 무슨? 박준혁이 자네를 이용했어. 자네 어머니 병원비를 빌미로. 사기를 안 치면 어머니가 병원에서 쫓겨난다고 협박했지. 소라가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경찰 조사에서 다 나왔어. 박준혁이 자백했거든. 소라가 울기 시작했다. 참았던 눈물이 터진 것처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소라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만 울게. 다시 시작하면 돼. 저 같은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네. 나도 다시 시작할 거니까. 3개월이 지났다. 박준혁, 아니 박상철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문서 위조, 사기, 협박. 그는 항소하지 않았다. 김소라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 진짜로. 그리고 복지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아직 깨어나지 못했지만 소라는 매일 병원을 찾아가 어머니에게 책을 읽어줬다. 정혜진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도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리고 나는 어느 가을날 나는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9개월 전 소라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였다. 할아버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소라가 서 있었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미소 짓고 있었다. 소라 씨, 일 끝나고 오는 길이에요. 할아버지는 뭐 하세요? 그냥 앉아 있었지. 소라가 옆에 앉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커피 2잔을 꺼냈다. 하나 드릴까? 나는 웃었다. 9개월 전과 똑같은 대사였다. 고맙네. 우리는 한참 말없이 앉아 커피를 마셨다. 가을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떨어졌다.